사랑의 모양은 사람마다 달라서 사람 수만큼 사랑이 존재한다고 하죠. 남녀 간의 서로를 향한 사랑,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부모에 대한 자녀의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등등.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랑 또한 다양하고요. 내가 100명의 사람을 만난다면 그 100명에 대한 마음이 다 다르듯 내가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쏟는 것도 다 다르겠죠. 부모가 무한히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같지만 첫째와 막내에 대한 사랑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고 그 사랑의 크기가 다른 건 아니겠지만요. 저도 나이가 들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첫 아이는 첫 아이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다르더라고요.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처럼 이 큰 우주에서 이 지구라는 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가족이라는 존재로 만난 것 자체가 행운인 건데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놓치고 살기도 합니다. 저와 형제들이 그랬거든요.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을 당연하게 받고도 감사할 줄을 몰랐죠. 저는 나중에라도 깨달았지만 오빠들은 아직도 모른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시간이 지나면 알까요? 그 인간들도. 부모님이 뭘 바라고 사랑을 주면서 키우신 건 아니시겠지만 이 지경으로 부모를 물질적으로만 바라보기도 바라시진 않으셨을 테니까요. 새언니들까지 쌍심지를 켜고 엄마한테까지 달려드는데 오만정이 떨어졌지만 아버지 기일에는 또 봐야 하는 얼굴들이겠죠. 그마저도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면 그만이지 싶다가도 기다릴 엄마 때문에 또 마음이 약해지네요. 남편 보기도 창피하고요. 저는 3남매 중에 막내딸입니다. 큰 오빠와는 5살 차이가 나고 작은 오빠와는 3살 차이가 나 자랄 때는 귀여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릴 때는 큰오빠가 없고 학교까지 데려다 줄 정도였죠. 엄마랑 아버지는 제가 노래하고 춤추면 일하다 말고 서서 보시면서 웃으셨고 오빠들은 골목에서 제가 맞기라도 하면 둘 다 출동해 저를 때린 애들을 혼내주기도 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미연이는 시집가기 다 틀렸다. 오빠들이 저렇게 싸고 도는데 어떤 남자가 장가오니? 라며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은 너희가 사이좋게 건강하게만 자라면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고맙다. 라고 자주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빠들은 웃으며 제 머리를 헝클이며 귀여워하고는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오빠들 심부름하느라 힘들고 자꾸 때려서 싫다며 자신들의 오빠를 흉보고는 했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빠들이 심부름을 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저를 때리고 괴롭히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동네에서 제법 크게 칼국수집을 하시는 바쁜 부모님을 대신하여 저를 챙기느라 공부도 봐주고 숙제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빠들 말이라면 저 역시 거스르지 않고 잘 따르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다정하고 따뜻한 오빠들이었기에 오빠들이 좋았습니다. 엄마와 아버지 성향이 유하셔서 저희도 그렇다며 같이 일하시는 이모님들도 칭찬을 많이 하셨죠. 부모님께서 일하시는 이모님들에게 인심이 후하셔서 다들 오래 일하셨거든요. 저 태어날 때부터 하셨던 이모님은 그만두실 때 너무 서운하다며 울면서 가시기도 할 정도로요. 일하는 사람 서운하게 하면 그게 얼굴에 나타나. 그럼 손님이 불편해서 밥 먹으러 오겠어? 손님이나 일하는 사람들이나 다 내가 모신다 생각하고 잘해줘야 해. 라고 말하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지금도 선합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입학도 못하시고 시골 장터에서 칼국수 미는 걸 배우셨다고 해요. 먹는 장사 배우면 어디 가서도 안 굶어 죽는다는 할머니 말씀대로 따라갔다가 5년을 죽어라 열심히 배우셨답니다. 매일 점심을 칼국수로 먹으면서 육수 간 맞추는 거, 국수 익은 정도, 양념 간장, 겉절이 맛을 연구하고 연구하셨대요. 주인 아저씨가 너가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렇게 연구를 하냐? 나중에 이 근처에다 가게 차리면 너 죽고 나 죽고다. 라고 하실 정도로요. 하지만 아버지는 맛있는 칼국수 만드는 법을 가지고 그 시골을 떠나는 게 꿈이셨답니다. 서울에는 못 가도 그 근처라도 가서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 할머니 집 사드리고 땅 사드리는 게 소원이셨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지금 저희 가게가 있는 지역으로 오셔서 자리 잡으려고 애를 쓰시는 그때 할머니는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는 할머니께 하고 싶었던 효도를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한인지 고향의 땅을 생각보다 꽤 많이 사두셨더라고요. 그래봤자 작게 집 짓고 농사 지을 정도이긴 했지만 아버지는 노년을 고향에서 보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엄마에게 저 시집 보내고 장사 정리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자고 하셨다는 거 보면요. 엄마랑 고향이 같으시거든요. 엄마랑은 한 마을에서 같이 자랐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너무 좋아 따라다니다가 갈 거면 나도 데려가. 결혼하고 같이 가면 되잖아. 라며 졸라서 양가 어른들이 결혼시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엄마가 좋으셨지만 가서 얼마나 고생할지 모르니 자신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좋다는 엄마의 마음을 거절하셨는데 결국은 결혼하고 같이 떠나게 되신 거죠. 엄마는 가끔 고집을 부리시는 아버지에게 오빠, 자꾸 그러면 나 혼자 고향 간다 하면서 농담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그런 엄마를 다정한 눈으로 바라보며 웃으시면서 고집을 꺾고는 하셨습니다. 제 기억에 두 분이 다투는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다정하셨고 사이가 좋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상하신 면이 많으신 분이라 엄마는 너희 아빠 조금만 못됐어도 내가 못 산다고 시골로 도망을 갔을 텐데 저렇게 순하니 내가 도망을 갈 수 있나. 그래서 꼼짝없이 잡혀서 일만 했어. 그러다 보니 먹고 살만해지고 먹고 살만해지니 나이가 이만큼 들었더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 즐기면서 좋은 거 많이 보고 많이 먹고 입고 살아. 라고 이야기하실 정도였으니까요. 행복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그랬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저를 예뻐했고 귀여워해줬으니까요. 철딱선이 없지만 구김살 없는 막내딸 노릇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컸죠. 무서울 것 없고 어려움 없이 컸습니다. 그 예쁨 받은 기억들은 이제는 돌아가지 못하는 아픈 기억이 되었지만요. 저는 비가 오는 날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덕분에 비 오는 날은 저에게 제가 예쁨 받는 막내딸인 걸 더 크게 느끼는 날이기도 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유난히 비 오는 날만 되면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유치원이 끝날 때도 저를 데리러 오셔서는 저를 업고 우산을 들고 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아무리 장사가 바쁜 시간에도 비가 오면 아버지는 제가 있는 곳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교문 앞에 계셨고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버스 정류장으로 우산을 챙겨 들고 기다리셨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와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나 붕어빵 같은 간식들을 함께 들고 계셨습니다. 비가 너무 심하게 올 때는 수건도 들고 계셨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젖을까, 젖은 곳이 불편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게 오아시스나 담비 같은 존재였죠. 아버지만 만나면 제가 아무리 흠뻑 젖었어도 다 해결될 테니까요.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정작 본인은 비에 젖어 옷에 빗물이 뚝뚝 떨어지면서도 제가 비를 맞는 건 어떻게든 막아주시려고 했으니까요. 아침부터 비가 와 우산을 들고 나간 날에도 아버지는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빠, 나 우산 가져간 거 알면서 왜 나왔어? 힘들게? 라고 물어봤었는데 아빠가 어릴 때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바빠서 비가 와도 데리러 올 줄 몰랐어. 아빠가 비 맞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 그래서 비 그치기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그칠 것 같으면 뛰어서 집에 갔거든. 근데 이상하게 비가 오면 미연이 너가 비 맞을까봐 마음이 쓰여. 막내라 그런가? 딸이라 그런가? 너희 오빠들 알면 서운하겠지만 아빠 마음이 그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정히 웃는 그 표정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묻지도 않고 당연히 비가 오는 날에는 아버지가 계시겠지 싶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버지는 한 번도 서운하게 하신 적 없이 매번 비가 오면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제게 사랑이 충전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시집을 가서는 비가 오면 일하고 있는 제게 아버지는 전화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비 오니까 생각나서 비 맞지 말고 다녀라. 차서방한테 데리러 오라고 해. 라면서요. 그러면 저는 차서방은 안 힘든가? 안 그래도 만나서 같이 들어가려고 해요.
아버지, 그러지 말고 나 오늘은 아버지네 가서 잘까? 하면서 어리광을 부리고는 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도 몇 번을 그렇게 물었지만 아버지는 웃기만 하실 뿐 오라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빗속의 아버지와 단둘이 데이트는 저의 기억 속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35이 되던 해에 아침에 일어나 칼국수 반죽을 살피시던 아버지가 쓰러지셨거든요. 급히 병원에 옮겼지만 뇌출혈과 뇌경색이 일어난 아버지의 몸은 전처럼 돌아오지 못했고 수술을 받고 겨우 일어나 앉고 식사를 하시는 정도만 움직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부지런하셨고 건강에 관해선 철저하시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저희 가족은 모두 당황스러워했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일단 병원에서 아버지의 상황을 듣고 짐을 정리해 친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 4년 전쯤 디스크로 수술을 하신 적이 있기에 혼자서는 아버지를 감당하시기가 힘들 것 같아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급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 상황이 좀 나아지면 간병인을 부르자고 어머니랑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시집가기 전 칼국수집을 확장 이전하시면서 1층이 가게로 쓰고 그 위층을 집으로 쓸 수 있는 4층 건물을 매입하셔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층 하나 비워줄 테니까 들어와 살래? 라며 묻고는 하셨는데 그때 그럴 걸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번번이 차서방이 싫지. 나도 시댁이랑 이렇게 가까이 살려면 싫어. 라면서 거절했던 걸 후회했습니다. 저는 시집을 가고도 친정이랑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살았거든요. 시댁도 가깝고요. 오빠들은 다 서울에 자리를 잡아 저희가 사는 지역이랑 1시간 30분 정도 거리에 지내고 있었기에 친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알아보는 것은 저였고 제가 나서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오빠들과 새언니는 어느새 당연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괜히 남편과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있었기에 집까지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제 기우였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제가 휴직을 하고 친정으로 가 있는 동안 남편은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시어머니는 학교한 아이들을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이틀에 한 번 친정에서 한 반찬들을 가지고 집에 가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해놓고 하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 남편과 시어머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버지를 돌보는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번번이 고맙다며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채에 시어머니는 사돈이 몸이 안 좋으신데 그런 인사치레가 무슨 소용이니? 아버지 돌보는 것만 생각해. 너가 아예 집안일 놓는 것도 아니고 애들 걱정은 말고 내가 너만큼은 아니어도 잘 보고 있으니까 아범도 일찍 와서 애들하고 시간 보내려고 노력해. 괜찮아. 라고 해주셔서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남편은 일부러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조금씩 기력을 찾으신 아버지는 아이들이 오면 멍하게 보시긴 했지만 한참을 아이들이 노는 걸 보시곤 하셨습니다. 대소변을 다 치워드려야 하다 보니 아이들은 낯설어 가까이 가서 전처럼 안기지도 않는데도 뭘 기억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아이들 쪽을 바라보시고는 했죠. 그래서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주는 게 더 고마웠습니다. 남편은 아버님, 저번 주보다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요즘은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신다면서요? 얼른 더 좋아지셔서 전처럼 저랑 약수터도 가고 낚시도 가요. 라며 살갑게 말도 걸어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인 남편은 버스에서 만났습니다. 대학 다닐 때 버스를 기다리며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는 제 어깨를 톡톡 친 남편이 저기 가방이 열렸는데 닫아드려도 될까요? 하고 말을 걸었거든요. 창피했던 제가 서둘러 가방 문을 닫고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고 버스가 와 탔는데 남편도 같이 타더라고요. 그리고 난 후 아침에 등교하면서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면서 오며 가며 매일 남편과 마주쳤고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모르는 사이도 아닌 채로 지냈습니다. 인사를 하기도 그렇다고 시선이 마주치지 않지도 않은 채였죠. 그렇게 애매하게 지내다 같은 과 친구와 있는데 남편과 인사를 하더라고요.
동아리 선배라며 서로 인사를 한 계기로 그때부터는 오며 가며 버스에서 마주치면 인사하고 지내다 남편의 고백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원래 처음 가방 열린 걸 알려주기 전부터 저를 본 남편은 반했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제가 남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서 알 수 없지만 결혼하고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저를 마음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항상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오히려 제가 불편하지 않게 응원해 주거든요. 가족 성향인 건지 시댁 식구들도 다들 마음 씀씀이가 좋으시고요.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조금만 그렇게 지내자고 하던 게 점점 길어지니 아무리 좋은 남편과 시어머니라고 해도 제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오빠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올 수도 없는 거고 대소변 다 받아내야 하는 아버지를 새언니들 보고 와서 봐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엄마가 혼자 아버지를 감당하시기는 힘드시고 저희가 운이 없는 건지 오시는 간병인들 분마다 마음에 들지 않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한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남편에게 저기 우리가 그 집으로 들어가고 우리 사는 집은 전세를 줄까? 그 돈으로 세입자 나가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남편은 흔쾌히 왜 안 돼? 나도 당신이랑 같이 있는 게 좋지. 애들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좋다고 할걸? 이라며 웃어주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서둘러 집을 내놓고 이사를 했습니다. 엄마께 전세 비용을 드리고 계약까지 하고 정식으로 세입자로 들어왔죠. 저희끼리는 그게 웃으며 서로 편하게 잘 됐다고 그렇게 했는데 오빠들과 새언니 눈에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이사를 하고 하루는 큰 새언니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고생한다는 전화일 줄 알고 받았더니 아가씨, 이사까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벌써 자리 다툼 하겠다는 거예요? 라며 다소 날카롭게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리 다툼이라뇨? 라고 물으니 아니, 그렇잖아요. 병간호 핑계로 어머님께서 벌써 집을 차지하겠다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도 다 사정 때문에 아버님 돌보지 못하는 건데 아가씨 오며 가며 병간호 한다 그러더니 집을 차지하고 앉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라는 겁니다. 어이도 없고 기가 막혔죠. 언니, 나 엄마한테 전세금 드리고 그 돈으로 세입자 내보냈고 계약서도 쓰고 세입자로 들어왔어요. 무슨 말이세요? 그리고 제가 이 집 딸인데 재산 좀 받으면 어때요? 언니 오빠들 아버지 쓰러지시기 전부터도 한 달에 한 번 와볼까 말까였으면서 엄마 디스크 수술 하시고도 수발 내가 다 들었고 아버지 쓰러지시고 나서도 나랑 엄마랑 다 거동 살피는 동안 언니 몇 번이나 와봤어요? 애들 얼굴도 잘 안 보여주잖아요. 라며 저도 받아쳤죠. 그렇게 다정했던 오빠들도 장가를 가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본인들 가족만 챙기느라 조금 멀어졌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내심 엄마 아버지 일을 나 몰라라 하는 오빠들의 모습에 서운하기도 했기에 저도 모르게 속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새언니는 아가씨, 그래봤자 딸이 재산 챙기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헛꿈 꾸지 말고 아버님 상태 봐서 얼른 다른 집 알아보고 나가요. 라며 전화를 끊더군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고 기가 막히고 속이 터졌지만 내 부모 내가 건사하는 게 맞고 남편이 고맙게도 이해해주니 혼자 삭히고 넘기자 싶었습니다. 괜히 시끄럽게 해봤자 엄마도 속상하시고 아버지도 아실진 모르지만 처량해질 것 같기도 했고요. 본인이 건강했다면 그런 말들이 오고 가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소리나 듣게 한다며 속상하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날 저녁 작은 오빠가 전화를 해서는 다짜고짜 야, 너 형수한테 너가 재산 다 챙긴다고 그랬어? 너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 수발드는 척한 거야? 어쩐지 엄마 계시는데 너가 휴직까지 하고 거기가 있다 했다. 그러니까 매제도 이해하는 척 그랬구나.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 라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전화 밖으로 고래고래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니 남편이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말보다 눈물부터 나고요. 그러자 남편이 전화를 가져가 형님, 접니다. 제가 같이 있다가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라며 받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요. 남편은 조용히 네라는 대답만 하고 오빠는 소리를 지르다 점점 목소리가 낮아졌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휴, 오해십니다. 그럼요. 저희 전세 계약서까지 다 쓰고 들어왔는데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엄마를 찾는데 어머님 허리 때문에 혼자 아버님과 계시기 힘드시니 저 사람이 곁에 있고 싶은 거죠. 가게 일도 바쁘기도 하고요. 어머님하고 저 사람이 번갈아 가게 내려가 보기도 해야 하니까요. 아버님이 움직이는 걸 움직이셔도 혼자 계실 수가 없어요, 형님. 네, 걱정 마세요. 네, 들어가세요. 라며 통화를 끝내는 남편을 보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미안해, 괜히 엄한 소리나 듣게 하고. 아까 낮에 큰 새언니가 전화와서 우리 이사 온 것 때문에 뭐라 하기에 괜히 받아쳤다가. 미안해요. 라며 울었습니다. 제가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 우리 가족은 진짜 사이가 좋아요. 어릴 때부터 막내라고 엄청 사랑받고 컸거든. 아마 우리 아빠랑 오빠들한테 나랑 결혼한다 그러면 엄청 취조당할걸? 아마 허락 안 해준다고 할지도 몰라. 라면서 했던 말들이 다 허튼 소리가 되어버린 그 순간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큰오빠와 둘째 오빠 모두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 손을 잡고 우리 미연이 잘 부탁해 라며 눈물을 훔치기까지 했었는데 그 정은 다 어디로 간 것인지 작은 오빠까지 그러니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엄마도 오빠들 전화를 받으셨는지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오빠들 그러는 거 속상해하지 마. 엄마가 다 아는데. 너 없으면 엄마가 혼자 장사랑 아버지 어쩌겠니? 괜히 제발들 저려서 그러는 거니까 걱정 마. 그리고 너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더 챙겨가는 게 맞지. 엄마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시더라고요. 엄마, 나는 다 필요 없어. 뭐 챙기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아버지만 나아지시면 돼. 라는데 저도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아버지가 들으실까 눈물을 감추었죠. 그렇게 속상한 마음을 추스르고 엄마와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빠들이 새언니들과 왔다 가기는 했지만 저는 일부러 내다보지 않았고요. 저는 그러면 큰 오빠라도 와서 제게 마음 풀라고 할 줄 알았는데 큰 오빠도 그냥 가더라고요. 어머니한테는 서운하다는 소리를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간병인 불러놓고 다시 이사를 나갈까 생각했습니다. 정말 다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끓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행인 건지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부축을 받으면 계단을 내려가실 정도는 움직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남편이 아버지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 도는 운동을 해주기도 했고 엄마랑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마사지를 했거든요. 번갈아 가게에 오르내리면서 아버지 식사 챙기고 마사지하고 대소변 받아 내다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솔직히 다른 생각할 잠이 없었죠. 그런데도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아버지가 움직이시고 나니 정신도 돌아오셨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가게 앞에 앉아 멍하니 계시다가 저희가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면 따라 들어오시는 정도였습니다. 이름을 여쭈어봐도 모른다고 하셨고 엄마가 오빠 내가 누구야? 하고 웃으며 물어도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집으로 모시고 올라가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아버지를 바로 곁에서 지켜보며 병수발을 드는 일은 마음이 매일 메말라가는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안 계셨다면 또는 저 없이 엄마가 혼자 그 일을 하셨다면 정말 먼저 나가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버티고 버티며 지냈습니다. 오빠들은 2달에 한 번꼴로 와서는 저희들끼리 쑥덕거리다 가곤 했습니다. 근처 부동산 최 사장님께 가게와 저희가 살고 있는 건물 시세와 아버지 소유의 다른 건물들도 알아보고 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신 엄마는 괘씸해 하시면서 아시는 법무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눈치더라고요. 저는 그냥 소가리만 했습니다. 안 들리는 척, 모른 척 하면서요. 저를 업고 제 가방을 들어주며 보살피던 오빠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내심 기대를 했는지 더 실망하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그저 아버지 가게에 내려다 드리고 시장 보는 일이 하루 중 유일한 외출로 삼고 그 시간에 애들 병원도 데리고 가고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죠. 둘째가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에 갔다가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버지가 사라지신 겁니다. 제가 시장에 갈 때 비가 떨어지기 시작해 아이들과 우산을 사서 쓰고 돌아오는데 빗줄기가 꽤 굵어져 서둘러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신 겁니다. 몸도 안 좋으신 양반이 비까지 맞아 감기라도 걸리시면 정말 큰일이라 저는 여기저기 집 근처 골목을 들여다보며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혹시 몰라 남편에게 전화해 아버지와 저녁에 어디로 산책 가냐고 물으며 자주 걷는 길 위주로 찾았지만 그 어디에도 아버지는 안 계시더라고요. 머릿속에 온갖 안 좋은 뉴스에서 본 치매 노인 행방불명 사건들이 떠올랐고 혹시나 싶어 큰 차도로 나가며 아버지를 목 놓아 불렀습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못할까봐 걱정이 밀려오더군요.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저는 더 조바심이 나던 그 순간 버스 정류장에 낯이 익은 뒷모습이 보이더군요. 아빠! 비 오는데 여기서 뭐해요? 한참 찾았잖아 정말. 이라며 아버지께 달려가며 우산을 씌워드리며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오셨어요? 우리 막내 기다려요. 이 녀석이 올 때가 됐는데 비 오면 마중 나와야 하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다시 무심히 버스가 오는 쪽을 보시는 겁니다. 그 순간 온몸이 저릿하고 아파왔습니다. 이렇게 저를 생각하는 아버지를 두고 나는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한 건가 싶어서요. 기억이 희미해진 그 순간에도 비가 오니 저를 떠올린 아버지를 두고 저는 간병하는 일을 어떻게 했나 하는 생각을 하니 제 자신이 미워졌습니다.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빗속에 서서 저를 기다리는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했고요. 아버지 곁에 서서 그저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내 텅 빈 눈으로 우는 저를 바라만 보셨지만 저는 마음이 마르지 않더라고요. 그 안에 그 깊은 기억 속에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집에 가요. 많이 젖었어. 라며 아버지 쪽으로 우산을 기울이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울었지만 마음은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버스 정류장을 돌아보시는 바람에 더 울었지만요. 엄마는 저와 비를 쫄딱 맞은 아버지를 씻기고 머리를 말려주시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고 누우신 아버지는 고단하셨는지 그대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우시면서 여차하면 아버지 모시고 시골로 갈란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빠 버스 정류장에 있더라. 그러더니 막내 기다린대. 라며 저는 막 울었습니다. 엄마는 제 말에 놀라 눈이 동그래지시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 더 나아지실 것 같아. 기억하시잖아. 그러니까 시골 가지 마. 라며 저는 더 울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제 손을 잡고 우시고요. 혹시나 아버지가 들으실까 소리도 내지 못하고 저희 모녀는 서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랬죠. 아버지가 기억을 되찾고 대화라도 되는 날이 오기를 말이죠. 하지만 저희의 바람과는 다르게 아버지는 좋아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점점 더 쇠약해지시더니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날 맞은 비로 감기에 걸리셔서 열이 크게 오르시더니 기력을 되찾지 못하시더라고요. 오전에 가게 일은 엄마가 전적으로 보시고 제가 병원으로 갔습니다. 오후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려 제가 가게를 보며 아이들을 돌봤고요. 그리고 야간에는 남편이 아이들을 재워주고 제가 다시 병원으로 가 아버지를 살폈습니다. 야간 간병인을 구하려고 했지만 역시나 마음에 내키는 분을 못 만나기도 했고 아버지 곁에 최대한 있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아버지 곁에서 책도 읽고 뉴스를 보며 아버지 건강하실 때처럼 수다도 떨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대답도 없으셨지만 그러다 보면 아버지가 아유, 이제 좀 움직여야지. 좀 있으셔서 안 되겠다. 하시면서 전처럼 웃으며 일어나실 것 같았거든요. 그러는 동안에도 오빠들은 병원에 와서 얼굴만 비치고 가더라고요. 그러다 아버지가 변을 보셔서 병실에 냄새가 퍼졌습니다. 저야 매일 있는 일이니 익숙했지만 오빠와 새언니들은 처음 보는 광경이니 놀랐겠죠. 그래서 얼른 치우려고
아버지 기저귀 갈개에 나가 있어요. 다 갈면 부를게. 라고 말하고 이불을 걷는데 작은 새언니가 아유 냄새. 아가씨는 비위도 좋아요. 문 좀 열어요. 라면서 창문을 벌컥 열더라고요. 작은 창문이었지만 찬바람이 들어와 다 갈고 열던지 할게요. 아빠 추우시잖아요. 하면서 창문을 닫았더니 큰 새언니가 헛구역질을 하면서 어차피 아버님은 모르시잖아요. 아휴 이걸 어떻게 창문을 안 열고 해요. 라면서 다시 창문을 열려고 하는 겁니다. 순간 화가 확 나서는 큰 새언니 손을 잡으며 그러니까 나가 있으라고 했잖아요. 언니 보고 하랬어요? 나가요. 나가라고요. 라며 소리를 쳤죠. 새언니들은 코를 막고 나가더군요. 오빠들도 그 뒤를 따라 나가고요. 아버지가 대변을 보신 기저귀를 빼고 새 기저귀를 갈아들이면서 아빠, 언니들이 서운하게 한다. 얼른 일어나서 언니들 혼내줘. 아빠 건강할 때는 눈치 보면서 살랑거리더니 오빠들 장가를 잘못 간 것 같아. 라고 말하며 혼자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 처리를 하고 나서 아버지 이불을 잘 덮어드리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나서 병실을 나가니 오빠들만 서 있더군요. 저를 보더니 큰오빠가 그래도 며느리라고 여기까지 온 사람한테 그렇게 면박을 주면 어쩌니? 너 고생 좀 한다고 유세하냐? 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오빠는 아무리 너가 부모님 곁에 있다고 한들 새언니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고요. 그래, 내가 유세 좀 했다. 그럼 오빠들이 와서 좀 아버지 수발 좀 들어. 내가 유세 떠는 게 그렇게 보기 싫으면 오빠들이 와서 해. 하는 것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나불거리지 말고. 라며 저도 받아쳤죠. 그러자 큰오빠가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 가까이 있으면서 그 정도 하는 것 가지고 생색내지 마라. 라고 하기에 사정? 오빠들 그러면서 캠핑 다니고 여행 다니고 다 하더라. 보란듯이 사진 올리면서 나랑 우리 남편, 아니 우리 애들은 3년째 주말 나들이도 온 가족이 못 다녔어. 그런데도 내가 오빠들 보고 도와달라고 하길 했어? 와서 아버지 얼굴이라도 좀 보라고 했어? 가게 일을 도우라고 했어? 아무리 아내라도 편들 걸 들어. 이럴 땐 우리 와이프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라고 하는 거야. 오빠들도 늙어.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라며 쏴붙여 버렸습니다. 그러자 작은 오빠가 아주 그까짓 거 한다고 벼슬이다. 누가 너더러 그런 거 하래? 너가 좋아서 시작한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간병인 구하고 집 구해서 나가. 그러면 우리도 편해. 어디 너 눈치 보여서 자주 오고 싶어도 오겠냐? 라며 이죽거리더라고요. 그런 오빠들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오빠들을 밀치고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다 토하는데 예전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더군요. 오빠들은 어릴 적부터 똑똑했습니다. 그런 오빠들은 아버지의 자랑이었죠. 아버지는 오빠들이 받아오는 상장들은 모두 가게 벽면에 액자를 맞춰 걸어놓고 보셨습니다. 지금도 그 상장들은 가게 벽면에 걸려 있고요. 상장이 늘어갈 때마다 아버지는 내가 이거 보고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기운이 난다 하시며 오빠들과 제가 원하는 건 다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 가난해서 못 가져보셨던 것을 오빠들과 저에게 다 해주시려는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싶다는 건 꼭 해주셨습니다. 오빠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특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 오빠들을 보고 부모님께 잘해야 한다는 걸 저도 배우기도 했고요. 하지만 서울 생활이 고된 건지 오빠들은 결혼을 하더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장가갈 때 해준 아파트가 아이들 키우기 작다며 더 큰 아파트로 이사가겠다며 돈을 요구했고 아이들 얼굴도 잘 보여주지 않으면서 아이들 학원비나 어학 연수 비용은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민망해하는 척이라도 하더니 점점 더 당당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죠. 그런 오빠들의 요구에 엄마가 야, 너희들이 와서 칼국수 한 번을 밀어놔보고 그런 소리를 해라. 바라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라면서 화를 내시기까지 했죠. 그러고 나면 새언니들은 갑자기 생전 챙기지도 않던 영양제나 간식들을 들고 와 아버지께 앓는 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또 못 이기는 척 돈을 보내시고는 했고요. 저는 오히려 시집가고 나서는 부모님께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집가고 나니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더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댁 눈치를 보며 친정을 챙겼고요. 고맙게도 남편도 이해를 해주며 자신도 도왔고 시댁에서도 당연히 자식이 부모 챙기는 거라면서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시댁에 더 잘하려고 했고 지금도 시어머님과 저는 단둘이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며 사이가 좋은 고부지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빠들과 새언니에게는 저희 부모님이 그저 돈이고 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구역질이 치밀어 감당이 안 되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외괴거리다 나와보니 오빠들은 보이지 않더군요. 그리고 엄마가 오셔서 저는 집으로 가려고 짐을 챙기는데 그것들이 가게 와서도 한 소리 하기에 시끄럽다고 내쫓았다. 아휴, 그것들도 자식이라고 하면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런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지 제가 알기에 엄마, 오빠들도 먹고 살기가 빠듯해서 그렇지. 서울은 다 비싸다고 하잖아. 거기서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라고 하면서 달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잡고 엄마를 보며 울어버렸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빠들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지 그 후로 아이의 발길을 끊더라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하던 대로 엄마와 가게 일을 나누어 했고 아버지 간병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는 여전히 누워서 생활을 하셨지만 가끔 잠꼬대하듯 기척을 보이시기도 해 희망을 놓지 않고 엄마와 저는 곁을 지켰습니다. 저는 휴직 상태이던 회사도 아예 그만두고 아예 가게 일을 전적으로 도왔습니다. 받은 퇴직금으로는 아버지가 건물을 매입하며 생긴 대출금을 갚기도 했죠. 남편도 흔쾌히 그러자 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갑자기 자리를 비우신 아버지 빈자리가 많이 티가 나서 가게 매출이 전보다 안 좋아지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출금이 연체가 되니 당장 급하기도 했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면을 아버지가 직접 뽑으셨는데 손길이 달라지니 면이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엄마와 제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 끝에 면을 전과 비슷하게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손님들이 오시기 시작했지만 매출이 다시 회복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어찌됐든 부모님께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잘 굴러가고 아버지도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저는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제가 보탠 대출금을 공증을 걸어놓고 제가 지분이 있음을 아버지 법적 대리인으로서 증명을 해두자고 하시더라고요. 아시는 법무사가 그게 좋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됐다고 그랬는데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 사인을 해놓았습니다. 아마 엄마는 오빠들의 모습에 괘씸하시기도 하셨지만 불안하셨는지 이리저리 알아보시는 게 많아지시더라고요. 저는 그럴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빠가 편하실 수 있으면 그걸로 좋겠습니다. 그러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제가 4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68세의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5년간 투병을 하신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미 기척이 없으신지 오래되기도 했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서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아버지가 제게 인사라도 하듯 장례식장으로 아버지를 옮기는데 비가 내리더라고요. 햇볕이 쨍하고 내리쬐는데 비가 내리니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와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리저리 다 알아봐주고 오빠들에게도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도 이리저리 바빴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오빠들은 와서 옷 입고 상주 노릇이나 하더라고요. 고향 친구들이 오니 가서 술이나 받고 있으면서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밉고 싫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가시는 길에 좋게 해서 마무리하자 싶어 별 표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신 손님들이나 친척분들이 제 칭찬을 하자 듣기 민망했던 건지 싫었던 건지 발인 전날 밤 작은 오빠가 저에게 와 아주 너가 다 해라 참나 누가 이 집 아들인지 모르겠다 라며 시비를 걸더라고요. 저는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아 아무 말 안 하려는데 엄마가 조용히 자리나 지키다가 그나마 아들 대접이라도 받고 싶으면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작은 새언니가 어머니 자꾸 그렇게 아가씨만 감싸고 드시면 저희가 너무 서운하죠.
그래도 저희가 아들인데 형님네도 말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동안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세요? 라며 발끈하더라고요. 그러자 엄마가 그래? 그럼 좀 와서 가게 일도 돕고 아버지도 챙기고 그러지 그랬니? 뭐가 그리 서운하던? 아버지 쓰러지시니까 돈 못 달라고 해서? 앞으로도 너희 몫을 없어. 내가 살아생전에 쓸 만큼 다 쓰고 막내 다 주고 죽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큰 새언니가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딸이 옆에서 구워 삶아도 그건 아니죠. 저희가 뭐 그냥 안 왔어요? 아가씨가 하도 난리를 치며 생색을 내니 겁나서 못 왔죠. 라고 하더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눈썹 하나 까딱없이 하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그러자 엄마가 생색? 그럼 너가 와서 막내처럼 하고 너가 생색 좀 내지 그랬니? 너희가 뭐라던 너희 아버지 정신 계실 때 너희한테 할 만큼 다 하셨어. 그런데도 너희처럼 자식 노릇할 것 같으면 없는 게 나아. 나는 다 막내 줄 거야. 그런 줄 알아. 라며 돌아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아무렇게나 구겨져 누워 밤을 보내고 발인을 하며 아버지를 근처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원래는 아버지 고향에 모시려고 했는데 엄마가 거기 가면 누가 들여다보겠니? 가까이 모시고 자주 가서 보련다. 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후로 엄마는 고향의 땅을 모두 처분하시고 근처에 2층짜리 주택을 하나 더 매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유산은 배우자인 엄마에게 우선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배우자 공제도 있고 일단 어머니가 공동 명의자이기도 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관심도 없고 잘 몰라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랬는데 부동산은 자식이 받는 게 좋다는 법무사분의 말씀에 따라 엄마는 제게 부동산을 물려받으라고 하시며 세금도 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진짜 오빠들 안 볼 거야? 엄마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엄마 나이 많아지시면 그때 얘기해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빠들은 그게 아니었는지 엄마와 저를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냈더라고요. 소장이 날아오고 재판 기일이 잡힌 것을 보고 엄마는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가셨습니다. 저는 큰오빠에게 전화를 해 오빠 아직 엄마 건강하셔. 이게 무슨 짓이야? 갑자기 건물들이 어디 가? 엄마 홧김에 그러신 건데 소송을 해? 라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나라고 이러고 싶겠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깔끔하게 나누자고. 어머니도 어차피 우리랑 인연 끊으시겠다는 거 아니냐? 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작은 오빠에게도 전화해 말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변호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해보니 제가 공증에 따라 대출금을 갚은 기여도가 있고 아버지를 병간호하는 동안 가게 일을 어머니와 함께 해가며 재산상의 이익을 준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배우자이기에 당연히 인정을 받으시고요. 문제는 몇 %까지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소송 여부가 갈릴 거라고 하시더군요. 엄마는 마음을 굳게 다지신 건지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된 이상 부모 형제 간 다 끊자는 거 아니냐면서 저보고도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하시는 엄마의 마음이 오죽할까 싶어 너무 속상했습니다. 오빠 측 변호인과 여러 차례 접촉해 조정을 해보려 했으나 오빠들은 본인들이 30%씩은 가져가야 한다며 고집을 피웠고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힘들어 하셨지만 끝까지 버티시더라고요. 그 결과 제가 40%의 상속 지분을 가진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재산은 엄마가 돌아가시면 나누게 되는 걸로 판정이 났고요. 그 판결을 받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오빠들은 불복해 항소를 하였으나 재판부가 기각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살아계시는데도 그렇게 하는 오빠들을 보자니 정말 기가 막히고 그나마 있던 정도 다 떨어졌습니다. 한 번은 큰오빠가 밤에 술을 마시고 엄마에게 전화를 해 너무하다고 했나봐요. 엄마는 한 번만 이런 얘기하면 다 팔아서 기부하고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한테는 효도 소송인가 뭔가 할 줄 알아. 그나마 살고 있는 집이라도 건사하고 싶으면 조용히 있어라. 라고 하셨다면서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엄마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요즘은 엄마는 가게 일을 좀 멀리 하시고
그동안 바쁘게 사시느라 못하셨던 걸 하고 계십니다. 여행도 가시고 취미로 꽃꽂이도 배우시고요. 저는 아버지와 엄마가 안 계신 가게를 이모님들과 하고 있고요. 아이들은 제가 미안해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잘 자라줘 오빠들 상장 곁에 상장을 걸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게 힘을 주며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요. 그렇게 일상을 보내다가도 비가 오면 아버지 생각이 더 납니다. 괜히 애들 데리러 가보았는데 아버지가 저를 무슨 마음으로 기다리셨는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그리워지네요. 곧 아버지 기일이 다가오는데 오빠들이 납골당이라도 갈지 모르겠네요. 오빠들이 제발 지금이라도 아버지와 엄마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부모님께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